오늘은 저 시장 악화 기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부채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시장 악화 기제다. 특히 이번 그 금융위기 때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죠.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자산 가치가 올라갈 때 부채에 대한 수요가 늘죠. 근데 부채에 대한 수요가 늘 때 또 자산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납니다. 부채에 대한 수요가 늘 때 자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, 이렇게 해서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면 그러면은 또 추가적인 부채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추가적인 부채는 또 추가적인 자산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, 이런 식으로 서로 그 경기가 좋을 때는 그 선순환이 된다고 그럴까요? 이런 그 상황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는 그 반대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 부채에 대한 수요가 줄고, 따라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자산의 가치를 같이 줄이고, 그 과정에서 또 추가 부채에 대한 수요가 추가적으로 또 부채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되고, 이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, 이런 과정에서 뭐 시가평가를 실시한다든지 또는 그 바에 대한 규제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특히 그 선진국일 경우는 쫓아가는 규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것이 더해지면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의 금융기관을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겠죠. 이거를 지금 뭐 그냥 그림으로 레버리지 이펙트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. 이것과 이것은 레버리지 이펙트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, 이거를 이제 글로벌라이즈하게 좀 또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미국의 그 대표적인 뭐 금융기관들은 그 전 세계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봐야죠. 여기서도 역시 이제 그 매개 역할은 부채가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,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부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 이제 추가적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느는데, 뭐 일단은 뭐 위험 자산을 뭐 일부러 선호했다기보다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주는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것이고, 이럴 때 국내 위험자산과 해외 위험자산은 서로 보완제 역할을 한다. 국내 위험자산이 충족이 되면은 뭐 더 좋은 금리를 준다거나 수익률을 준다거나 더 좋은 조건의 해외 위험자산이 있으면 또 그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, 그래서 그 가치가 또 커지면 추가적인 부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, 그러면 또 추가적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, 이때 국내 위험자산과 해외 위험자산이 똑같이 어떤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위험자산의 수요가 늘면서 동시에 또 해외 매력적인 위험자산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수요가 늘고, 그래서 또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 또 추가적인 또 수요가 늘고, 이런 식의 선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글로벌라이즈 됐다고 보면 굳이 자산에서 국내 자산을 고집할 이유는 없고, 그런 상황에서 또 매력적인 해외 위험자산이 있다면 또 거기에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, 또 부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, 부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때 그만큼 또 자산의 자산을 매각 처분해야 되고, 이럴 경우에 해외 위험 자산 부터 실제로 뭐 매각하는 사례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관찰해 온 바죠. 그리고 또 그렇게 해외 위험 자산 수요가 줄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부채에 대한 또 수요가 줄고, 그러면 또 추가 자산을 또 줄여야 되고, 그런 과정에서 또 국내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도 줄고,
그러면서 위험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또 부채 가치가 줄고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이 되고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 건데요. 글쎄요, 뭐 이게 얼마만큼 그 개념적으로는 하여튼 뭐 우리가 그 도메스틱하게 관찰했던 이 부채와 자산, 그리고 부채와 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을 뭐 연장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 어려운 금융기관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, 뭐 말씀드렸던 대로 뭐 바젤 협의에 의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 VAR이라든지 뭐 시가평가라든지 뭐 이런 규제를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용될 경우 어려운 금융기관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미국의 금리를 낮췄다.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그 버블이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까? 근데 미국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 또 이 EU 공동체의 금리를 낮추게 되고, 그러면서 그 자산의 버블이 유럽 쪽으로 이전이 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. 실제로 그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도 부동산가 버블이 생겼었거든요.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금리를 매개로 그 자산 가치가 그 자산 버블이 저쪽 유럽 쪽으로 이전이 되고, 또 환율을 매개로 또 그런 어떤 거품이 또 동아시아 쪽으로 또 이전이 됐다는 견해도 있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그 쌍둥이 적자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저금리 정책을 가져갔다는 이제 견해가 이제 중국 쪽의 견해인데, 근데 이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동아시아 쪽,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쪽에서는 열심히 말하자면 그 환율 시장에 개입을 했고, 그런 과정에서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. 그 많이 풀린 돈이 그 동아시아 시장에 그 어떤 자산 가치 버블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. 따라서 하여튼 요지는 금리와 환율을 매개로 이렇게 그 자산 가치가 같이 오를 때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 그 반대 상황에서는 또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면서 하여튼 국내 위험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럴 때 해외 위험자산 가치도 같이 올라갔고, 그것에 대한 수요 역시 같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그 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하는 것이 뭐 하나의 그 배경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오늘 여기까지.